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유독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타고난 외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6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6가지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것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티, 이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아서 그래.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살았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지. 물론 성장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릴 때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반대로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빛이 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똑같은 흰 셔츠가 2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벌은 매번 빨래한 뒤에 곱게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다른 한 벌은 빨래만 하고 구겨진 채로 서랍에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안 보여요.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셔츠인데 하나는 여전히 깔끔하고 하나는 누가 봐도 낡아 보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얼굴, 분위기는 매일의 습관이 다려놓은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표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좋은 인상이 남았던 적. 반대로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해도 굳은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왠지 다가가기 싫어지죠. 나이가 들면 얼굴에는 그 사람이 평생 지어온 표정이 새겨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40개가 넘는 근육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합니다. 오랫동안 찡그리고 화난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은 미간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인상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반면에 평소에 부드럽게 웃고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눈가와 볼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인상이 온화해지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사진을 2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 웃는 표정이 습관인 사람들, 다른 그룹은 무표정이 습관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나이를 추측하게 했더니 웃는 표정 그룹이 평균 3살에서 5살 정도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살에서 5살이면 적은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웃는 표정 그룹은 더 신뢰감 있고 더 교양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어요. 바로 이게 귀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반복하면 한 달쯤 지나면 그 표정이 여러분의 기본 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30초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치켜뜨거나 째려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인상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표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표정이 좋아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세와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서 봤을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기도 전에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걸음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위축되어 보여요. 자세가 이렇게까지 인상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통해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자신감을 판단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뇌가 자동으로 읽어내는 정보입니다. 등이 곧고 어깨가 펴진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고 당당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좀 과한 표현 같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세가 곧은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유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오랜 세월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북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건강에만 나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확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을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세워줍니다. 이것만 해도 상체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둘째, 걸을 때 시선을 10m 앞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 이 네 군데가 벽에 닿도록 서서 1분만 유지하면 됩니다. 1분이에요. 이게 자세 교정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구부정한 자세에 몸이 적응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면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바른 자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걸음걸이에 대한 건데요. 같은 속도로 걷더라도 보폭이 적당히 넓고 리듬이 일정한 사람은 당당해 보입니다. 반면에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거나 질질 끌듯이 걷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죠.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자연스럽게 닿도록 보폭은 자기 어깨 너비 정도로 유지하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이게 걷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요즘 뭔가 달라졌어 하고 알아차릴 정도로요. 자세와 걸음걸이는 돈이 한 푼도 안 드는데 효과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의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표정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인상이 확 깎이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차림새입니다. 옷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차림새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옷을 별로 안 비싸게 입는데도 항상 깔끔해 보이는 분 계세요. 반대로 꽤 비싼 브랜드를 입는데도 어딘가 산만해 보이는 분도 계시죠. 이 차이가 바로 옷과 차림새의 차이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차림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옷이 깨끗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세탁한 지 좀 된 티셔츠, 보풀이 일어난 니트, 늘어난 목 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체 인상을 좌우합니다. 둘째,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맞았던 옷을 계속 입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끼는 옷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너무 큰 옷은 체형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해 보이게 만들어요. 자기 지금 현재 체형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고를 때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지 마시고 꼭 입어보고 지금 몸에 맞는 걸 고르세요. 셋째, 색깔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분들의 옷장을 보면 대부분 색이 많지 않아요. 보통 3가지 이내의 기본색을 중심으로 입습니다. 남색, 흰색, 베이지, 회색, 검정. 이런 차분한 색 위주로 입되 포인트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색 바지에 흰 셔츠, 여기에 갈색 가죽 벨트 하나, 이렇게만 해도 정돈된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을 한꺼번에 입으면 오히려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신발과 가방입니다. 재밌는 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신발이 그 사람의 성격과 사회적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비싼 신발을 신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먼지 묻은 구두, 뒤축이 다른 운동화, 이런 것들이 전체 인상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상의와 하의를 잘 갖춰 입어도 신발이 지저분하면 허사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신발을 닦아보세요. 천으로 먼지만 슥슥 닦아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체 인상을 바꿔줍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무너진 가방, 끈이 다른 가방은 아무리 비싸도 초라해 보입니다. 반면에 단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방은 가격과 상관없이 깔끔해 보이죠. 정리하면 귀티, 나는 차림새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깨끗하고 맞고 정돈되어 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옷이 아니라 차림새의 격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편안하게 귀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왠지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즉 말투와 목소리 톤에서 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느립니다. 느리다는 게 답답하게 느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몰아치듯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조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리더십 연구에서도 말이 느린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존경했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은사님, 그분들의 말투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말투의 기본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감탄사나 추임새가 적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게 너무 잦으면 말이 가벼워 보여요. 물론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추임새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 문장마다 이런 습관어가 들어가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셋째,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다 보니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강해져요. 하지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이 사소한 차이가 대화에서 엄청난 품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흥분해서 높아지는 목소리, 짜증이 섞인 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톤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서는 점잖은데 집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분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진짜 귀티가 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표정에, 눈빛에, 전체 분위기에 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투 연습은 밖에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이 세 마디만 의식적으로 자주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말투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줄 겁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정, 자세, 차림새, 그리고 귀로 느끼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진짜 귀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격이 있어 하고 느낄 때 그 느낌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옷일까요? 외모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입니다. 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느낌. 이게 바로 내면의 여유에서 나오는 품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사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외면을 갖고도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경직되고 말이 공격적으로 변하니까요. 결국 귀티의 근본은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교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고,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그 초라함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얼굴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멈추는 겁니다. 딱 3초요. 이 3초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3초만 참으면 그 감정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행동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 참 어른스럽다, 대인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면에서 풍기는 귀티입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학교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다 알아,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눈빛을 꺼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눈은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바로 살아있는 느낌, 귀티의 핵심이에요. 꼭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매일 신문 한 면을 읽는다든가, 관심 있는 주제의 영상을 하나 본다든가,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가, 이런 작은 배움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그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유명한 배우 중에 80이 넘어서도 매일 대본을 소리내어 읽고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눈빛 자체가 살아있으니까요. 눈빛은 성형이나 화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가는 태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표정, 자세, 차림새, 말투, 그리고 내면의 여유. 그런데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6번째 이야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모두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뭘 꾸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나는 됐어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입고 대충 먹고 대충 하루를 보내고 운동도 귀찮고 외출도 귀찮고 거울 보는 것도 귀찮아지죠. 이게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겉모습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반면에 귀티가 나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형을 하라는 이야기도 고급 화장품을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세수하고 옷을 골라 입고 식사를 제대로 하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매일 받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지고 자세가 바로잡히고 차림새가 정돈되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제 어차피 늙었는데 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5가지 모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가 나머지 5가지의 뿌리이자 출발점인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이 드는 걸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 첫째, 밝고 부드러운 표정을 습관으로 만든다. 둘째, 곧은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한다. 셋째, 깨끗하고 몸에 맞는 정돈된 차림새를 갖춘다. 넷째, 천천히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쓴다. 다섯째, 비교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내면의 여유를 기른다. 그리고 여섯째,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6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미소 짓기, 의자에 앉을 때 등 펴기, 신발 한번 닦아보기,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의 6달,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숫자든 그 숫자 위에 어떤 품격을 올려놓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같은 달에 2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오래 배웠던 78세 어르신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어머니 지인의 남편분이셨는데 80이 세셨습니다. 2분 다 연세가 있으셨고 오래 사신 편이었죠. 그런데 장례식장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빈소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또래 어르신들도 계셨고 심지어 동네 가게 사장님들까지 오셨더라고요. 빈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어른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 동네에 큰 어른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갔던 2번째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빈소가 조용했어요.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몇 분만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 수로 그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비가 너무 강렬해서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나이를 먹었는데 왜 어떤 분 곁에는 끝까지 사람이 남고
어떤 분은 말년에 홀로 남게 되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라거나 운이 좋아서라는 뜬구름 잡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는 힌트를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알아도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은퇴하면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는 게 당연하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조사를 종합해보면 대략 3명 중 1명 이상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끼신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옆집에 사시는 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매일 공원에서 마주치는 분, 그중 한 분은 속으로 외로움을 삼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외로움을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피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5갭이요. 보통 담배 한 갑이 20갭이니까 거의 한 갑 가까이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 들면서 외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80이 넘어서도 친구가 많고 동네에서 인기 있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60만 넘겨도 벌써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물론 경제적 여유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관찰하고 또 여러 연구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람이 모이는 노년과 외로워지는 노년의 차이는 결국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갈린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산도, 직위도, 외모도 아닌 바로 습관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요. 자, 그러면 그 습관이 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비밀, 바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특별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6세이신데요.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제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은 질문을 하고 나서 진짜로 듣는다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대화를 하실 때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더 익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시죠. 물론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계속 내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76세 어르신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사소한 차이 같죠?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관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청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만나면 충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들이요. 본인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명절에도 짧게 다녀가고. 왜요? 만나면 피곤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한다는 게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상대방 말에 다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벽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때 그래도 직장이 어딘데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다음부터 힘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하니까요. 하지만 그래? 많이 힘든가 보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서는 이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대화할 때 얼마나 듣고 있을까? 10분 동안 대화한다면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각각 어느 정도일까? 만약 내가 7분 이상 말하고 있다면 조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2개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고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해보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판하신고도 이 한마디를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방어벽이 확 낮아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들어봐, 이렇게 해 하는 것과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말하는 습관. 이것이 사람이 모이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말하기보다 듣기. 둘째, 충고보다 공감.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채기.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라는 함정인데요. 이것이 3번째 이야기, 2번째 비밀과 연결됩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2번째 비밀, 베풀되 기대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정성껏 무언가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의 그 서운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내가 손주를 그렇게 봐줬는데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다니. 이런 마음 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제 이웃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일하시고, 이웃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고,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크게 아프셨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알고 보니 이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반찬을 해다 주면
내가 지난번에 반찬에다 줬지? 라고 은근히 말씀하시고 경조사에 참석하면 나는 빠진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오나 몰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분이 잘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뒤에 반드시 계산서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슬슬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에 사람이 넘쳤던 그 첫 번째 어르신은 어땠을까요? 이분도 주변에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해주고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 쌀을 갖다 놓으시면서 나 이거 남아서 가져왔어 이러셨대요. 실제로는 본인이 따로 사온 건데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베풀미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분 곁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조건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풀면 상대방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동기가 뭔가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서인가요? 솔직히 둘 다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답에 대한 기대가 80%이고 순수한 마음이 20%라면 그건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수익이 안 나면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네. 다 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이런 마음이 쌓이면 나 자신도 괴롭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안 베풀면 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게 베푸세요. 한 번에 크게 베풀면 그만큼 기대도 커집니다. 대신 작은 친절을 자주 베풀어 보세요. 이웃에게 과일 한 봉지,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손주에게 용돈 대신 손편지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은 기대도 작아서 실망할 일도 적고 그러면서도 관계는 꾸준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노년기 행복에 대해 조사했더니 큰 선물을 가끔 주는 것보다 작은 친절을 자주 베푸는 것이 관계 만족도를 훨씬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작지만 자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베풀매 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세요. 해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작게 자주 베푸세요. 이것이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말도 잘 듣고 기대 없이 베풀어. 그런데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은퇴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가 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지고. 그러면 대체 어디서 사람을 만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작은 세계를 여러 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작은 세계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세계, 직장이라는 세계, 친구라는 세계, 동네라는 세계, 이런 세계들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계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퇴하면 직장 세계가 사라지죠.
친구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 친구 세계가 줄어들고요. 자녀가 독립하면 가족 세계도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은 사라지는 세계 못지않게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67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보통 은퇴 직후가 가장 힘들잖아요. 매일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은퇴하기 2년 전부터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산에 갑니다. 여기서 새 친구들을 만드셨죠. 이게 첫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글씨 쓰는 게 원래 좋으셨대요. 일주일에 2번 같은 반분들과 함께 붓을 잡으십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점심도 드시고요. 이게 두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또 이분은 은퇴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셨어요. 한 달에 2번 만나서 책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난 분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시죠. 이게 세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가족 말고도 최소 3개의 사회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등산 모임, 서예 학원, 독서 모임. 각각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나누는 이야기도 다르고 얻는 에너지도 다릅니다. 하나가 좀 시들해져도 나머지 2개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외로워지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의 세계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만 모든 사회적 욕구를 의존하는 경우요. 내 자식이 전부야. 아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 하나의 세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집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어르신 중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배우자 외에도 친구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같은 다른 세계가 있으면 슬픔은 크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세계를 만들 때 자기 나이대만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또래 친구들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73 어르신은 동네 카페에서 매주 한 번 초등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세요. 자원봉사 형태로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올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이게 단순히 봉사의 보람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이들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유행하는 것도 알게 되시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존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라는 게 노년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직장에서도 나왔고 자식들도 알아서 잘 살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무력감이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작은 세계를 만들면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생깁니다. 등산 모임에서 물을 나눠주는 사람, 서예 학원에서 후배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이끄는 사람. 이런 역할이 나에게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취미 기반의 세계입니다. 서예, 그림, 사진, 바둑, 당구, 낚시,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등록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2-3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둘째, 운동 기반의 세계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걸으면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례만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운동 친구가 되는 거예요. 셋째, 봉사 기반의 세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자 가르치시는 어르신처럼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주는 활동이에요. 꼭 대단한 능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는 것,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 마을 청소 활동, 봉사를 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넷째, 종교나 신앙 기반의 세계입니다. 교회, 절, 성당, 이런 종교 공동체는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세계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이 보장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화가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종교가 없으셔도 마을 공동체 모임이나 주민자치 활동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작은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가족 외에 2세계요.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이것을 관계의 분산 투자라고 부릅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 곳에 조금씩 투자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3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라. 최소 2-3개의 사회적 그룹을 유지하라. 나이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으라.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유연함인데요. 이것이 5번째 이야기, 4번째 비밀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4번째, 비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가 무섭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창피하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부인이 산책이라도 나가자, 동네 모임에 같이 가자, 이렇게 권해도 귀찮다. 그런데 가면 뭘 하나. 이런 식으로 거절하셨대요. 처음에는 집에서 쉬는 게 편했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셨습니다. TV만 보시고 말수가 줄어들고 부인에게 짜증을 내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부인분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고 하며 화를 내시고요. 이분은 변화를 거부하신 겁니다. 직장에 있을 때의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장이었고 임원이었고 사람들이 알아서 인사하고 내 말을 들었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잖아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은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여기서는 나도 초보야.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뭐가 부끄러워.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적응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유튜브, 화상통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생활의 기본 도구가 되었잖아요. 자녀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동네 모임 공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확인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됐는데 이것을 못하시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소외됩니다. 나는 기계치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말은 곧 나는 세상과의 연결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배우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글씨도 작고 버튼도 많고 뭘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하지만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열리는 순간 관계가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은 3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어요. 아들이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헤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보시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매일 안부를 나누시고 심지어 밴드라는 앱에서 등산 모임 사진도 올리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스마트폰 배우기 전에는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하루가 짧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할 것도 많아지고 연락할 사람도 많아진 거예요. 디지털뿐만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함은 생각과 가치관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부인이 아프시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다. 이게 유연함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자녀의 육아 방식을 비판하던 분이 시대가 다르니까 너희 방식대로 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도 유연함입니다. 이런 유연함이 있는 분들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이분한테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되고 다른 의견을 말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고집이 세고 내가 옳다만 주장하시는 분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버릇없다 소리 듣고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게 뭐가 좋다고 하시고 결국 사람들은 한 명씩 조용히 떠나갑니다.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연함과 줏대없음은 다릅니다. 유연함은 핵심 가치는 지키되 방법과 형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가족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매일 안부를 묻는 것도 가족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네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세요. 배우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초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유연함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사실 이게 나머지 4가지 비밀의 토대가 되는 비밀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 비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다입니다. 여러분,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자기 자신 이야기라니. 하지만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이 불만투성이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는 젊어서 고생만 했어. 운이 없어서 성공 못한 거야. 자식들도 내 속을 몰라. 만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공감도 해드리고 위로의 말도 건넸죠.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불만을 반복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지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셨던 거죠. 반면에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일종의 평화가 있어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것도 많다.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잘한 것도 인정하고 못한 것도 인정하는 것,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게 왜 관계에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고 불필요한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불만이 밖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거나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국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본인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모르지만 근본 원인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 한마디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겠지만 계속하면 정말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습관. 이게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아내가 커피를 타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30일만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좋은 부분을 의식적으로 찾는 훈련이 되니까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좋은 의미의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잔 하는 시간,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자기 자신을 충전시켜줍니다. 충전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표정을 짓게 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가꾸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겠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를 좀 봐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과거를 용서하면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현재가 가벼워지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미래가 밝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섯째, 자기만의 작은 즐거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유 한 잔 마시는 것,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저녁에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듣는 것.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 안정감이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매일 작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빛에 생기가 있고 말투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끌립니다. 저분은 뭔가 좋아 보여.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리하면 5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과거를 용서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것이 모든 관계의 토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노년과 외로워지는 노년의 결정적 차이. 그 비밀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습관. 말하기보다 듣고 충고보다 공감하는 것. 두 번째, 베풀되 기대하지 않는 것.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작게 자주 베푸는 것. 세 번째, 작은 세계를 여러 개 만드는 것. 가족 외에 2-3개의 사회적 그룹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가 모든 관계의 토대라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말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2개만 더 던져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 2마디, 이것만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에 새 친구를 사귄 분도 계시고 90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지 시작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나는 더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분께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의 짐 5가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